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 그 다음 100세 시대, 건강 문제, 수익 문제, 요 네 가지가 화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심각하게 좀 나름대로 꼬집어 들으셔야 될 내용이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문제는 고령화가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인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65세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 이상이 14% 고령사회입니다. 이 고령사회는요,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9년에 걸렸는데 14%가 이미 2020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 대한민국은 19년 걸렸어요. 고령사회 가는데 전 세계 가장 빠르다, 패스트하다. 그게 바로 고령사회를 이야기합니다. 65세 이상의 14%가 된다.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죠. 요 초고령사회는 대한민국이 아마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초고령사 20%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20%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100세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데 100세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1960년생이지. 예. 1960년생 15년 그 다음에 1915년 그 다음에 노인 분양해야 될 사항이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전에는요 5년에 걸린 거를 2025년도까지는요 노인을 분양할 담당 세대들이 어마무시하게 점점 많아진다. 그럼 이게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뭔다? 세금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저께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벌인 거를 소득세 신고를 어저께 마무리 다 했죠. 그런데 월소득, 연소득 5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6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완전하게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통장 쓰는 것까지 한낮에 까발리는 게 바로 연소득 5억 이상 넘어가면요 세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냅니다. 6천, 7천 냅니다. 솔자말로 6천, 7천.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1년 동안 버셨던 그 수입의 3.3%만 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수입할 때 본사에서 3.3%가 공제가 되죠. 그 공제가 되는 게 바로 원천징수라는 거래요. 그 원천징수 1년 동안 못 해놓잖아요. 못 해놓고 나서 내가 비용이 요거 썼고 요거 썼고 요거 썼고 해서 감세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3.3%를 공제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따져놓고 이게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사업하면서 쓴 비용이 있다. 그 비용을 가지고 해봤더만은 150만 원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3%를 공제를 하고 그 다음 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 계산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환급 받든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85세 이상 되는 노인 분양이 앞으로는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 어디다가 지금 이제 세제를 확보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에 나오는 취득세나 여러 가지 기타 자동차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갑작스레 올리지도 못해요. 법인세도 갑작스레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맹점이에요. 뭐가 오른다 하면 무조건 대모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의 세제를 잘 보시라고요. 의료보험에는요,
정부에서 나가 이야기해서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는 거를 적용을 받고 나서 의료보험 수가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내 수입이 정대되면 정대될수록 의료보험은 점점점 몇백만 원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 나는 1년 동안에 진료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무슨 의료보험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냐 말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만약 하고 지금 당장 조금 피하고 싶어서 경비 지출을 좁게 한 걸 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5월달에 넘어갔다. 반드시 10월달 되면은요, 그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표라는 거예요. 과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5월달 되면 자발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하든 안 그러면 국세청에 가시든 해서 어디든가 비용을 다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용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뭐예요? 자료가 나오는 뭐로 한다? 카드를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파트너한테 물건 공세하는 거, 그 다음 프로모션에서 물건 드리는 거, 이것도 실제로는요, 비용에서 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그렇게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자료가 부족해요. 자료가 부족하면 나중엔 세금으로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 하면 반드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이 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돈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뭐 직급 승급하고 뭐 매출 올리고 열심히 돈 버는 건 좋지만은 꾸준하게 내가 쓴 기록을 뭐예요? 영수증을 확보하다든지 기타의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 5월 달에 다시 세무신고할 때에 자료가 넘쳐나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환급 받겠죠? 그래 되겠죠? 그래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나가서 난 이 사업하면서 비용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런 비용이 공제하고 나면은 뭐가 또 플러스 나오냐? 의료보험 수가가 안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점이 있어요. 아, 나 막 신고하기 귀찮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집에 뭐 구식청에 날로 옮겼어요. 기본 경비 이렇게 해갖고 몇 프로 이렇게 하면 한거 얼마 나갑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정말로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공제 혜택이에요. 그 공제 혜택. 환급 준다니까 좋아갖고 얼렁뚱땅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뭐예요? 공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에서 날라온 표딱지 하나 가지고 뭐예요? 그대로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의료보험이 가표가 잡힌다.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데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익 문제라고 나오죠. 수익 문제. 수익 문제가 뭐냐면은 자식이 자식한테 자기의 노후를 맡긴다. 이런 분들은 좀 있어요. 지금 또 아이고 내 뭐 아들 딸 다 공부시켜가지고 시집 장가 다 보내놨는데 아파트도 물려 죽겠는데 쟤네들은 나를 부양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건 믿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지키고 재산도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셔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대학 등록금 문제, 요거 있죠. 은퇴 빈곤층이 59%가 월 100만 원으로 산다는 게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100만 원 가지고요 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59%입니다. 은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월 100만 원이면요 IMF만 해놓으면 평생 들어온 금액입니다. 솔직말로 아직 그런 상태가 안 가봐서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어서 그렇죠. 지금도 있잖아요. 우이동이나 서울에 또는 지방에 곳곳에 가시면 거의 난민촌 같이 사시는 은퇴 빈곤층들이 있다. 부산 가면은 범내골 뒤에 가보시면요 판잣집 투성입니다. 거기 있어요. 한 달에 달세 넣어놓고 폐지 추수감해서
라면으로 전전긍긍하시는 은퇴 빈곤층이 너무 많다. 실제로 보셔야 된다. 그럼 등록금, 결혼 비용이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이 기본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그렇고요. 조기 퇴직도 그렇고요. 금리가 이제는 3%, 4%, 지금 3% 정도인데 내가 대출 받으면 6, 7% 내야 돼요. 내가 저금하면은요 2.5%, 3%예요. 시중금리.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1%입니다. 나중에는요 일본같이 있잖아요. 저성장 가도를 가게 되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뭐예요? 수수료를 갖다가 줘야 돼요. 은행에다가. 그게 맞지 않나요?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의자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요 100세 시대를 살려면은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몇 년 전에 쓰나미 일어날 때 어떻게 됐죠? 제일 많이 떠들어온 게 집집마다 금고 1개, 2개씩 다 떠는 내려왔답니다. 그 금고를 주인을 찾으려면 일단 안에 내부가 들어가면 내부를 열어야 그 안에 뭔가가 있을까? 유가증권부터 시작해서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어봤다만이 엔화가 가득 차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 돈을 맡기는 데도 있잖아요. 월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직감하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충돌도 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충돌 뭐라고 되어 있죠?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3년생에서 65년생이죠.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에 가장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을 때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그건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요때 국민학교 어디 갔죠? 완전히 콩나물 시루죠. 60명, 70명씩 앉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제가 54년생에서 65년생 아니니까 베이비붐 세대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과거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서울 신석국민학교, 신수동에 있는 서울 신석국민학교에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추억이 새록새록한 게 거의 66번, 67번까지 나갔습니다.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시절 때에 뭘 한다고 자녀가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글바글 했습니다. 완전히. 그 세대가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세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국, 근대화의 기수, 요렇게 했죠.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 다음 나온 게 70년 중반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X세대라고 했습니다. X세대. X세대가 1970년 중반부터죠. 그 다음 레드 세대라 그렇죠. 레드. 악마, 축구, 악마 이야기하면은 레드 생각나죠. 월드컵 세대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세대가 어째? 2002년도에 일어났죠. 월드컵 세대. 요때가 2000년대에 왔다 갔다 해서 레드 세대라 그래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패러사이드 싱글 세대라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거의 300만 명이에요. 일본에는요. 결혼했다가 다시 가가지고요. 본인이 월급쟁이도 하기도 싫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패러사이드 싱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사이드 아시죠? 패러사이드 미사일. 상대방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우리는요. 패러사이드 미사일을 갖다 올려가지고 쏴 공중에서 분해시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일본에서는요. 패러사이드 싱글이다 그랬고 295만 명, 즉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용돈을 받아가서 아직까지의 자립을 못하는 세대가 일본에는 약 13%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키퍼스족. 그 다음 캥거루족이라 합니다. 키퍼스. 그 다음에 캥거루.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는 새끼가 부모님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출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캥거루 주머니에서
살죠. 그와 같이 키퍼스족 또는 캥거루족이다. 그러는데 부모에게 컴백하는 세대, 그게 바로 패러사이트 싱글이다. 지금 이제 가까운 일본도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에 베이비붐, 그다음 X세대, Z세대 간에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끊깁니다.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지금 이제는 세대들이 어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물려주신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요즘은요, 이거는 받침 없이 부르는 걸로 그냥 글자를 적는 스타일 있잖아요. 문자 보시면 이해도 안 가요. 젊은 애들이. 그냥 나를 불러서 그냥 나를 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으로 나오는 대로 적는 어떤 그런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대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충돌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데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6G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되신 분은요, 우리가 60대 이후 또는 70대 되더라도 이런 노후를 참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6G 세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그래서 요즘은요, 좀 그것도 멋이라 그러죠. 염색을 잘 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희끗 그레이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련됐다.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연세가 드시더라도 옷을 조금 멋지게 이렇게 차려 입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 거기다가 뭐예요? 단화도 신고. 좀 뭔가 모르게 좀 기죽적인 그 냄새, 풍기는 냄새, 뭔가 모르게 조금은 가다듬어져 있는 맵시 상태. 그게 바로 그레이스라고 하고, 점잖다, 젠틀이라고 그러죠. 점잖아. 아주 전단하고 고귀한 품격.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수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무식하다 그래요, 지금. 여성분들 중년 여성 넘어가고 60대 정도 되면요. 그때는요,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전에는요, 30대, 40대는요, 조용하게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지하철에 가면요, 왈왈왈 해요. 주로 감아보면 60대야. 주위에 눈치도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욕들을 먹어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점잖고 젠틀. 위대한 한국을 일궈낸 위대한 그레이터. 예. 그 다음 마음은 언제나 푸른 그린. 그리고 마음은 푸르죠. 옛날에 과거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추억에 대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회상이 되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렇게 해서면서 그때는 못 모르고 뛸 때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들, 딸, 장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대출금 갚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리도 듣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지금 60대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바로 6G 세대가 등장하면서 점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골든에이지라고 딱 그러죠. 자, 그러면 6G 세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제는 6G 세대다. 쉽게 해서. 왜? 건강은 PM이 알아서 해주니까, 돈은 웬만큼 있으면서, 첫째, 돈은 어느 정도 있다. 많이는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쓰고 여행 다니고 할 만큼만 있다. 돈을 만다해서 풍짝풍짝 쓰는 게 아니죠. 예, 돈은 웬만큼 있으면서 적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쓸 줄도 아는 신노인층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6G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열심히 버는데 전혀 쓰지 않는 땡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 되면 주변에 또 욕을 들어먹어요. 그런데 사람의 사생활이 어찌 알겠습니까? 저 양반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면서 과연 어디다 쓸까? 그 궁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하겠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적당하게 쓸 줄도 아는 신노인층, 이게 바로 육지세대다. 그런 이야기죠. 혹시 오팔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팔족? 오팔족은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인층이에요. 오팔족이라죠. 이건 어떤 거냐면 연세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건강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오팔족이. 오팔족이라고 하죠. 쉽게 해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인층.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완전히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앞질르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냐? 첫 번째는 건강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건강은 어떻게 해결한다? 건강은요, 자신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다. 내가 볼 때는 PM이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꼭 PM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실제로는 PM의 가장 근접한 지금 육제 세대가 그렇다 이 뜻이. 왜? 머리는 시커디커하지. 세련됐지. 점잖지. 그 다음에 위대한 한국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그레이트지. 마음은 언제나 푸르지. 인생 황금기에 골든 에이지 들어갔지. 이게 해당되는 뭐예요? PM 사업자지. 안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뭐 경비도 잘 안 써줘요, 지금. 예, 아주 까다롭습니다. 희한한 동네에 가보세요. 젊은 중년 부인들이 왜 젊은 사람들 안 대부놓고 왜 나이 드신 분들 대부놓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육지 세대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대가 많이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니어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뭐냐면 2022년에 72조에서 약 10년째 3배 올랐는데요. 의료 관광, 재생의학, 바이오 헬스 산업,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좀 뜨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료 관광이에요. 재생의학,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 바이오 산업이 뭐냐, 생명 산업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노인층을 위한 의료기 사업 쪽에는 상당히 유망해요, 사실은. 그래서 의료, 재생의학, 바이오 헬스 사업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다.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죠, 이게? 그거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돈을 빨리 벌려고 뭐예요? 목돈 갖다 주고 푼돈 받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상당히 많다 이 뜻이죠. 참 곤란한 사건들이죠. 이거 정말 곤란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보장에 될 수 있는 의료, 재생의학, 바이오 헬스 산업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2016년 다보스 포럼에 나온 내용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AL 기능이라고 그러죠. AL. 요 기능이 상당히 많이 탑재돼서 나올 겁니다. 휴대폰도 이미 삼성 휴대폰 나오고 있죠. 이런과 같이 AL 기능이 탑재되어 나오고 2020년 이미 지나갔죠. 사무, 관리, 제조,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는요.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로. 그리고 앞으로 2030년 중에는 거의 10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컴퓨터, 수학, 건축 관련 직업 200만 개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는 건축도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터치하는 건축이 유행이 될 것이고요. 컴퓨터도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뭐로 하시는지 알아요? 바로 동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바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뭐예요? 컴퓨터가 내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취미,
거기에 맞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답을 누가 해준다? 슈퍼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수학, 건축 관련 쪽 이런 게 새롭게 200만 개가 창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AR 시대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다. 앞으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아이고 내 나이 70인데 뭐 그거 알면 뭐 아닙니다. 120세까지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맞지 않나요? 5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뭐 하고 살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술 배워갖고 뭐 기술 취직을 시켜주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내가 공부를 해갖고 뭐 교수를 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응.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휴먼 네트워크가 최고죠. 예, 휴먼 네트워크예요. 저는 뭐냐면은 네트워크를요,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휴먼 네트워크다. 이거는요, 기계가 대신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뭐다고요? 바로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두 가지예요. 온라인. 예. 방송에 의해서 하지만 방송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오프라인 미팅 요거죠. 이게 결합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초창기 때 3년 전에 PM 사업을 했고 직급을 갔던 SP 이상 갔던 사람이 무사히 맞는데 다 떨어지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왜? 그냥 블로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했던 온라인 판매상들이 있잖아요. 점점점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왔던 소비자 관리가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고정단골이 다 뺏기고 있어. 누구한테? 오프라인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요, 온라인 했던 사업자들이 전에는 여행 가는데 다 보이더만은 요즘에는 안 보여요. 사기 직급자들 모이는데도 가면 안 와요. 예, 여러분 주변에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접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뭐다? 온라인을 할 줄 아는데 오프라인을 할 줄 몰라. 오프라인은 필드에서 미팅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미팅하는 감각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제가 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전국에 팔도 돌아가면서 저 무식하다 할 이동력이 뭘라고 저렇게 전국 다니까 내 감각을 뭐에 오프라인 감각을 되찾고 좀 더 리크루팅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산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겁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꾸준하게 내 몸이 읽어내더라. 뭐가요? 내 세포가 알아요. 오프라인 미팅 해야 된다? 오프라인 미팅 해야 된다. 앞으로는 제가요, 계속 할 거예요. 6월달에 한번 보세요, 제가. 6월달은 더 박차게 다 합니다. 2시, 7시 미팅도 합니다, 완전히. 왜?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나온데도 겁을 밀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적응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위가 스위스예요.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이게 보면 1위가 스위스인데 여기 보시면 뭐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영국, 홍콩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1위.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얘네들보다 아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12위, 대만은 뭐예요? 16위, 중국 28위, 러시아 31위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대한민국은 몇 등? 25위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조금 바뀌었어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10위권 아닙니다. 이래 됐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보다 더 못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준비는 안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사물의 인터넷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 쉽게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는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에 컴퓨터를 통해 갖고 어디에요? 보일러를 대표해준다든지, 날씨가 되게 더운데 에어컨 먼저 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에어컨을 조작하는 그런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밥을 있잖아요. 딱 해놨는데 저거 이야기 들어보셔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밥솥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쌀통이 있고 물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밥통이 있는데 쌀이 물에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세척을 하고 그걸 지가 알아서 밥솥에서 밥하라는 기술이에요. 대단하죠. 이 기술이 나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바깥에서 휴대폰으로 밥솥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뭐 30분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 뒤에 밥을 따뜻하게 해놨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말까지는요,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인터넷과 사람과 사물의 연결하는 이 인터넷.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 연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사물. 그 다음에 여기 공간 연결. 요거예요. 핵심은. 사람, 사물, 공간 연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7번째.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게 너무 많은데 7번째 기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후 변화를 조금 빨리 이렇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이상기류 들었죠. 세상에 3만 피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갖다가 5분 동안 다운을 하면서 비행기가 하강 곡선을 이룹니다. 그 하강으로 인해 사람이 안전벨트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이 공기에 붕 떠가지고 천장에 부닥치는 그런 사건도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지구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한반도 기후변화 속도. 100년 동안요, 세계가 100년 동안 세계가 0.7도 올라갔답니다. 이거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요 대비해서 한반도가 지금 1.4도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아열대 현상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만 가더라도 있잖아요. 잠수로에서 보면은 열대 고기들이 한 번씩 탁탁탁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거의 우리가 밥상에 올랐던 생선들이 있잖아요. 이 동해, 남해, 서해 쪽에는요, 점점점 열대야에 가까운 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즐겨 먹던 생선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한반도도 기후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지금 이제 기후도 변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비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유통 채널의 매출 성장률이 딱 보시면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17.5%, 지금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고요. 대형마트가 3.4%, 백화점 매출은 점점 다운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요, 온라인이 대세다. 그런데 생필품은 온라인이 대세인데 생필품하고 PM 제품하고는 근본이 틀립니다. PM 제품은요, 온라인으로서 한다. 이거는 곧 죽음이다. 왜? 우리는 뭘 하셔야 된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멤버입니다. 멤버를 모집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멤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조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조직이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줌 미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연속성, 즉 오프라인의 연속성,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연속성 연결고리가 온라인이지 온라인이가 다 대체될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유통도 변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통도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유통은 여기 보시면 앵커가 한 이야기죠. 유통 구조에 다 변화가 되고 있다.
다변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은 회원 직접 판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회원 직접 판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원 직접 판매. 무리한 창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한다. 이거면 오케이죠. 정말로. 우리가 창업하려 해보십시오. 기술이 있어야 되죠. 자본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되죠. 불안초저하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다니까요.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회원 직접 판매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주변에는 유통의 변화가 다 있고 매스컴에서도 이제는 회원 직접 판매가 앞으로 대세를 이루겠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회원 직접 판매의 본질을 체감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는 사회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호조꾼으로 변할 때 우리는 뭐 할까? 빠르게 뭐 해야 된다? 멤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한 매출에 대한 인쇄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나 산하의 멤버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토시. 그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회원 직접 판매는 어떤 자본에 대한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아이템 선정 같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한양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제일 좋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고용 창출, 이게 뭐예요? 이제 고용 창출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용 창출. 대단하죠?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수명 연장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향상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더없이 좋게 만드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뭐죠?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 그 밑에 비교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통계들이 나와 있다. 이제는 학교나 정부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아주 호전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공헌을 하는 게 사실이라고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구자다라는 마음만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를 정보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미개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고 쑥 바인더리만 해왔던 그런 다단계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마음에 자리 잡았으니까 현장에 나가도 자꾸 사기치려고 하고 자꾸 아닌 걸 기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원합니다. 정면 돌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면 돌파. 자, 그래서 10가지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여성의 징병제, 지금 이제 북한의 똥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에이, 똥이나 처먹어라 하면서 똥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징병을 가더라도 물론 장비들, 국군에 관련된 방위 사업이 뭐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만 해도.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갖고 병사들은 최소한으로 있지만 그래도 보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병이 바로 뭔지 아세요? 보병은 땅개라고도 이야기하죠. 보병은 바로 육군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보병도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보병의 역할은요, 반드시 보병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지만 완전한 점령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군이 가서 먼저 하늘을 지배하고 폭탄을 넣고 많은 어수선하게 해서 그 다음에 육지하고 바다는 해군이 하고 그 다음에 투입하는 게 보병이에요. 보병이 들어가서 낱낱이 수색하고 낱낱이 정리를 하는 게 보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면 지금 남자들이 2차 전선에서 하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준다? 여성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전선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남성들이 그동안에 뭐예요? 2차 전선, 3차 전선도 다 했는데 여성이 뭐예요? 징명제도를 거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요, 급하게 우리가 유심히만큼 편의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왜? 빠르게 하는 문화다 보니까 내가 영양을 충족하는 그런 내용들도 편의점 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독을 갖다 준다.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애견 사람이에요.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바로 휴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고리인 휴먼 네트워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동물이 더 낫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개만 또 못한 인간. 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해하시죠? 바로 개는 뭐예요? 먹을 것만 주고 1차적인 바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는요.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면요. 끝까지 그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죠. 왜? 사고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용한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준다? 자기 자신이 이상한 야릇한 어떤 사상을 주입시킨다? 딱 그렇게 보면 알아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안 섬기죠. 왜? 그 사람 섬길 이유가 전혀 없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동물은 뭐예요? 무조건 주인이 밥 주니까 무조건 좋다 그래. 일방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반려동물의 시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죠? 이제는 금리 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돈에 대한 비축 정도가 적기 때문에 아울렛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인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우리 주변에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과거 이야기하면 1960년대는요, 땅만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라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번에 이건 교육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70년대는요, 기술이 조국 근대화 기술, 그래갖고 베이비붐 세대가 이때는 뭐예요? 자격증 시대였었죠. 공업이 발달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우리 조국의 근대화의 기수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죠. 80년대는 자금, 돈,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이 스포츠 됐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야구가 상당히 붐이 일어났죠. 1960년대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가 빨리 받아서 땅 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비정보 상태를 가지고 자기가 정보화를 만들어 어떤 그런 상태였죠. 2000년대 이후에는요, 회원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드를 하나 쓰더라도 회원 가입하고 뭘 하더라도 회원을 많이 모집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회원 모집하면 뭐예요? 혜택이 주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큰 혜택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멤버다. 멤버와 회원하고 차이점이 있죠. 멤버는 있잖아요. 내가 회원 멤버를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속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매출가, 사용가, 혜택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멤버라고 합니다. 회원은요, 여기서 가입해도 되고 저기 가입해도 되고 자유분방한 게 회원제였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멤버가 많아진다. 멤버가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요, 이거는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휴먼 네트워크의 내 산하로 멤버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부자다. 네. 자금의 부자지만은 지금 현재는요,
그 멤버가 매일매일 했던 매출이 또는 매월 했던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벌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 산하에 멤버가 어떤 멤버냐? 그게 바로 아보의 멤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보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그 매출이 하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PM 인터내셔널 파워캠은 바로 멤버십과 소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멤버가 많아지고 멤버가 확보된다. 그 멤버 중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소비다. 이 뜻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플랫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고객군,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이런 고객도 있고 A라는 고객, B라는 고객도 있고 C라는 고객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그런데 이런 고객들이 하나의 만나는 장을 만드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플랫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플랫폼. 요런 플랫폼이 바로 뭐냐면은 네트워크 유통회사가 유통하는 회사가 이 플랫폼 지향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뭐 한다? 이 고객들이 만나서 플랫폼을 통해서 뭐의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전달하는 형태. 이게 바로 네트워크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문제야. 이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이 이 문제로 인해 갖고 나중에는요, 그 회사가 진성이냐 진성 아니냐, 올해 롱런을 할 수 있나 아니다, 뭐 이런 게 결정이 내는 거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1990 초반 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시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요 사람이 6년 내지 7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어디다가 투자했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체인 서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체인 서점. 책을 파는데 체인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이 회사가 뭐냐면 보더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요, 아마존을 갖다가 대항해서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에 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 보더스라는 회사가 플랫폼을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인 서점의 보더스라는 회사가 어떤 걸 활용했냐 하면요, 바로 아마존의 IT 부분 시스템을 이용을 한 거예요. 왜? 적자생존, 체인서 보도서가 망할 위기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도 아마존에 있는 IT 쪽에 시스템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너무 많이 든 거야. 그리고 성공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이 체인서점 보더스가 바로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조스를 만나서 제프 베조스를 만났고 거기 있는 IT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살았던 경우가 바로 이 보더스라는 회사입니다. 바로.